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70여일 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또한 구속 취소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 위법성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립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주목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2월 20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도 어제 입장을 냈죠? 예,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이 북한군 포로의 국내 귀순 관련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과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선 난민 신청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직접 리 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전쟁 포로 처우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예,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어제 첫 변론기일이었죠? 예. 탄핵 소추안 통과 54일 만에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변론 없이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맞지 않고 묵인, 방치했다고 주장했고요. 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도 직접 나서서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총리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여권 잠룡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예, 김문수 장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인사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노동개혁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무려 58명이 모였는데요. 네. 현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셈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방송에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온 의원이 현역 48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김문수 장관 오니까 10명이 더 온 겁니다. 네. 이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역시 1등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거들었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김 장관은 지지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삶의 사명으로 모든 것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누가 중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밑바닥 청계천 미싱 보조부터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좌쪽에 있든 우쪽에 있었든 제 태도는 바뀐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깃발을 들어서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구구 보수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실제 중도 보수의 위치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가 아니라 원래 중도와 보수라는 주장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을 구구 정당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중도 보수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경쟁주자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 대표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이 대표가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 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건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 원탁회의를 출범했네요.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야5당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 질서 수호, 그리고 새 대한민국 창출이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의 연대체가 출범하는 만큼 이 대선 공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면에 필요한 구체적 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1일 원탁회의 공동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요? 예, 지금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방 미분양 불량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LH를 통해서 3천 가구 정도를 매입해서 이거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때 그 미분양 주택 7천 가구 정도 분양가보다 30에서 40% 싼 가격에 사준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가격을 최대한 낮춘 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인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든든 전세주택으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든든 전세주택은 이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그 살고 있는 사입자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지금 지방 건설 경기 부양 체계에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세제나 금융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건설업계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거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이런 걸 요구했는데 네. 지금 이번에는 없는 거죠. 어쨌든 해당 주택을 또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달라 이렇게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어제 대책에는 이런 방안 담기지 않았고요. 이건 아무래도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자격 검사를 보다 깐깐하기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지금 만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총 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2개 이상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네. 통과 기준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렇다 보니 합격률이 98%가 넘습니다. 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합격 기준을 이제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이 시야각과 복합 기능 등 이 4개 항목에서 2개 이상 4등급, 즉 미흡 판정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할 방침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실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또 받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경기 일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경북 일부 산지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져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낮고요. 한파특보 지역 대관령은 영하 17도, 파주 인제는 영하 12도 등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도에 머물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4, 강릉, 대구, 제주 6, 부산 7도 등 전국이 1도에서 7도 분포로 5도 이하의 기온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을 밑돌겠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오늘보다 더 낮아져 영하 7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도 반복되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도 중부지방 1, 2도 안팎에, 남부지방은 4, 5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대기질은 청정합니다. 다만 메마르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현재 대부분 동쪽 지역 포함해서 수도권, 강원, 대전, 충북, 전남 일부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당분간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5도입니다. 날씨 정보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토평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또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각각 밀리고요. 제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하기에서 남동까지 정체입니다. 남동 부근 1차로에선 조금 전 사고 나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신천에서 광명 부근까지 밀리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사이 모두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 한남대교 지나서는 5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멈춰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반대 공강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또다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이 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합니다. 현안 정책에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격 인터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협의회 추경,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반도체법에 대해서 네.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좀 인정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실무 협의 때 이렇게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법을 우선적으로 좀 제안을 할 테고, 그다음 이제 우리 당의 의제는 이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해 말까지 좀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부분과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백 상태가 됐던 적은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도 이제 좀 임명을 해서 안보 공백에 대응을 하자는 제안을 할 텐데, 네. 반면에 민주당은 시종일관 추경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뭐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책위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정책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추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인데 사실 올해 예산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 2달여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이 왜 이 추경에 이렇게 적극적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서 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파퓰리즘적인 여러 가지 현금 살포성 예산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동기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뭐 정확하게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동기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이
3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673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과 그다음 추경의 20조 내외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본말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절실한 곳에 핀셋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예. 절실한 곳 어떤 곳인가요? 아무래도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추경이 좀 적절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추경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당장 그 현금을 살포하고 없어지는 예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예산. 그다음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 76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추경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원에는 반대하고 핀셋 지원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소비 쿠폰 1인당 25만 원 또 뭐 35만 원까지 되는 소비 쿠폰을 도저히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청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 편성된 본 예산의 내역을 제대로 살펴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 네. 청년 일자리 등등. 이럴 것 같았으면 4.1조 원 일방 삭감할 때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왜 포함시켜서 삭감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청년 도약 계좌 280억 원 또 삭감하고 또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예산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지는 충분히 존중을 하되 적절한 지원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제대로 중요하다고 보고 그냥 무작정 돈을 풀어서 청년들에게 1인당 얼마 보조하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반도체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일단 합의된 부분부터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요? 사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위기라고 봅니다.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등을 미뤄봤을 때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노사가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네. 마침 이번 주 월요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52시간제 시행 후에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어요. 기업 연구부서들 75.8%가 획일적 주 52시간제 시행 후에 연구개발 성과가 일제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한국 반도체는 지금 중국의 맹추격도 받고 있고 또 세계적인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소 초저녁에 연구소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 왜?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구개발 종사자들만큼은 52시간 예외 적용해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상속세법 문제도 관심이 많은 법안입니다. 예. 민주당은 상속공제를 현행 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해서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올리되 최고세율을 내리는 부분은 초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었어요. 상속공제 확대 부분은 국민의힘도 추진해 왔던 건데 이 부분은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국민의힘은 두 가지 방향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첫째, 최고세율
내려야 된다. 네. 둘째, 상속 공제한데 한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최고세율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니까 우리는 딱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세율 부과의 조건이라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좀 계속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좀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최고세율 인하가 여의치 않다면 상속 공제 한도라도 확대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 가능성이 있군요. 예, 그거는 뭐 민주당도 원래는 상속세 전반적인 어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놨어요. 네. 최고세율 인하도 반대, 공제 한도 확대도 반대했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승계부담 완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정책위 의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담겨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속세율이라면 대한민국 기업은 3대만 대물림하게 되면 간판을 내려야 될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은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아니고 영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 인하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서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예.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것이라며 고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제 한도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부담을 많이 줄여왔었는데 세율 자체를 이제 이번에 건드리고 있어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를 2019년도에 22에서 25%로 올리고 또 소득세도 40에서 45%로 올렸습니다. 네. 그런 정당에서 이번에 근로소득세 부분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전형적인 편가르기다. 그다음에 포퓰리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하면서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주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분히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의 대선을 염두에 둔 좀 포퓰리즘 인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인하 부분은 뭐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최근에 연일 세금 인하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저희들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데 지금 세수 결손이 심합니다. 좀 추진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기재부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겠죠. 네. 재작년에 56조가 세수 결손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30조 가까이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면 빚을 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네. 그럼 그 국채 발행의 상환 시기는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될 텐데 부모된 입장에서 우선 급하니까 돈은 당겼을 테니 장래에 빚은 너희들이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들이 계실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기재부는 명확한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편성하게 된다면 내수 경기 진작 활성화
그다음 투자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고 일시에 국민들에게 돈을 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이 내는 돈, 받는 돈, 즉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 논의를 특위에서 해야 된다,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역대 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019대 때 공무원 연금 때도 특위를 구성했고 지난 국회 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했는데 왜 특위여야 하느냐. 연금의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위 소관만은 아니에요. 따져보면 고용노동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등 여러 부처와의 그 업무 관계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서 연금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장래 연금 수급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상황이 초래될 때를 대비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민주당은 반대 입장임에서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에만 몰입해서 보건복지 소위에서 결론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 간의 균형된 연금 수급을 위해서 세대 간 차등 부과의 문제도 지금 거론하고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소득 대체율 40%를 설계했는데 지금 그거를 갑자기 44, 45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연금의 안정성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에게도 연금 수급 혜택을 하고자 하는 이 연금 개혁안의 취지를 전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에 일방 처리된다면 네. 이것은 뭐 당 차원에서 이것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테고 그다음에 청년 세대 어저께인가요? 우리 청년행동연대에서 네. 소득 대체율 44%, 45%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취지도 존중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좀 급발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했던 정당 민주당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외교 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로 지금 탄핵 사유에 적시는데 과연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보수로의 위장전입. 우리가 장관으로 내정된 분들의 인사청문을 할 때도 위장전입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참모들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들을 좀 인기성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양치기 대표다라는 그런 지금 별칭이 붙고 있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에서도 세금에서도 전향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명태균 특검법 관련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가 맹탕이다. 특검이 답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의 존재 가치는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외성과 보완성의 원칙이 특검인데
아시다시피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사흘 만에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이 돼서 현재 기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 이 특검법의 내용에 보면 여지없이 또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혀서 실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정략적인 특검법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려야 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법으로 진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간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안 중독, 특검 중독의 재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 측에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특검법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건가요? 우선은 야당의 의도는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발언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지난 총선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유력한 잠룡 후보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의 발의 배경에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거부권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봐야 되겠죠. 다만 이 명태균 특검법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열립니다. 증인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증인 있습니까? 아마 한덕수 총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평양된 그 결정을 하지 않도록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는 한덕수 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달 이상 미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강석화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변론 기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바고 특히 대한민국 판사의 한 10% 안쪽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다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은 지금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40여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그 보임이 된다면 9명 중에 4명입니다.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과다대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헌재의 결정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데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을 해주기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연이어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까지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새로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측에서 추천했던 재판관의 임기 만료 혹시 이제 재판관의 좀 성향으로 봤을 때 본인들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발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국회
국회에서 야5당이 원탁 회의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조기 대선을 위한 야권 연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뭐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 뭐 야권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몰아가는 분위기. 네. 뭐 헌법재판소는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고 하니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연대가 중요하다. 뭐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고 또 대선을 염두에 둔 세력 연대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 단장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는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역사가 중국의 속국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방크 활동의 덕분으로 해외 교과서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는데 한복도 그 중에 하나죠. 처음 방크 공부할 때는요, 해외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을 몰랐어요. 한국을 소개해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을 찾기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한국을 좋아해줘서 지금의 말로 한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2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한류팬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한류팬과 함께 한국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 지구촌 문제까지도 앞장서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교과서와 사전에 국한되는데 지금은 AI상에서 너무나 많은 한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복을 검색하면 김원호가 나오고 창덕궁을 치면 오사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AI 시대 때 지금은 정보통신 대국으로서 AI 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홍보해서 모든 국민이 AI 대한민국 홍보대사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에 있는 이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일부나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관령은 오늘도 영하 17도대로 떨어져 있고 인제와 파주 영하 12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하 6.5도로 오늘 이번 주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는데요. 지금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2도로 예상이 돼 어제보다는 1도 정도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비슷한 추위입니다. 세종, 대전, 광주 4도, 강릉, 대구 5도, 부산 7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대부분 당분간 한 자릿수 5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동쪽 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대전, 충북, 전남 일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메마른 날씨라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강풍특보 지역은 없는데요. 당분간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2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합니다만은 나라가 걱정입니다. 네.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출마를 못하면 김동연 지사가 유력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전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일부 광주 언론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대안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나갈까? 했더니 박수 안 치더라고요. 결국 네. 이재명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3월 달 선고가 있다라고 네. 하지만은 그것은 고등법원이에요. 네, 확정심이 아니죠. 확정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트럼프의 길 아닌가. 대법원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3년 반간 그 사이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칠기삼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첫마디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야, 이재명 대표야말로 진짜 대운을 타고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출마할 거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가장 유력하다.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심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학자들은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엇갈립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입장을 좀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연하게 중지돼야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재판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보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도 중지되지만은 셀프 사면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아니에요? 헌법 정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대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접전을 예상하셨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건 현재 진영 논리로 확 갈등, 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최고로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마치 미국처럼 진영 논리, 갈등, 대결이 딱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대결, 갈등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극심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의 이분법적 논리, 즉 내가 계엄을 하는데 민주당이 내가 국회 가도 박수도 안 치고 악수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계엄했다. 이런 논리를 내 구조를 가진 분이 대통령 해가지고 이 꼴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고 대통령 선거를 마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해서 에너지를 진짜 AI 오늘 아침 네. 보도에 보면은 양자 컴퓨터요. 네. 제가 국정원장 할 때요. 그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트럼프 정부에서 반도체도 25%, 자동차도 25% 관세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가전도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이런 판국에 AI가 양자 컴퓨터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빨리 국민 통합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과학으로 쏟아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님은 민주당의 정통파라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설명하기를 엄격하게 보면은 김대중은 중도 보수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도 다 중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대북 정책, 노동, 복지에서 약간 갈리고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민주당은 그래서 DJ는 항상 중도 개혁을 포방했단 말이에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아래로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우클릭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 후보도 네. 우클릭을 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누군가가 나오면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약간 좌클릭을 해서 서로 극단적 보수나 극단적 진보 이걸 좀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DJ의 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던 정당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하고는 그 지지 체력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J도 늘 30% 중반대를 득표해가지고 낙선을 하는 거예요. 40%를 못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택과 통합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보수의 아이콘인 김종필, 박태준 네. 이 두 분과 통합을 해서 집권의 길을 갔잖아요. 마치 그것은 세계적인 반공주의자인 처칠 영국 수상이 히틀러 독일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적 공산주의자인 스탈린과 손을 잡고 이겼잖아요. 그렇지만 처칠이 공산당 된 거 아니에요. DJ가 DJT 소위 JP, TJ 박태준과 손을 잡고 이겼지만은 김대중 정책이 보수로 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극단적 좌파나 우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뭐 국민이 먼저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만약 김문수 같은 사람이 만약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의 힘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좌클릭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지금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하고 좀 만나고 있고 의견도 좀 듣고 있고요. 예. 김부겸 전 총리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힘 있는 사람이 통합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합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구나. 민주당 내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스타트 좋은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다 만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민주당끼리 만나서 소통을 하는구나. 그 소통 자체라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네. 박영선 네. 전 중기부 장관을 만나서 함께 하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아무리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보다는 우리가 가깝지 않나. 이것이 소통이고 통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호를 개방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한 상대적으로 함께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소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경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떨어져 나갔지만은 지금 분당에서 새로운 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방향은 같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총구를 윤석열 탄핵에 국민의힘에 향하고 옆으로 총질하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 물론 지금 멀어졌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낙연 대표의 선제적 대국민 사과나 이런 의사표명을 해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끌어안고 가자. 다 같이 가야죠. 우리 편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또 멀어도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은데 윤석열, 이재명을 청산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정신을 만약에 이낙연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낙연의 길을 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재명은 우리는 포용의 자세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 아니에요? 꼭 설득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이낙연도 포용하고 싶다. 그러나 이낙연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함께 청산돼야 된다. 그러면 그 길 가라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야5당이 원탁회의를 출범했어요. 이건 이제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야5당 즉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의 목표는 현재는 윤석열 탄핵 인용 그리고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 진보 세력은 헌재의 인용과 윤석열의 사법 처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보수들은 이미 대선 전국으로 넘어갔어요. 탄핵을 반대하면서 행동은 대통령 선거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5당이 뭉쳐서는 첫째, 그래도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의 사법처리, 탄핵 인용 이것을 더 투쟁하고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통합된 세력으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즉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말씀해 주셨군요. 그렇죠. 예. 야5당에는 개혁신당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 지금 보수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제목에서 이제 출사표라는 게 보입니다. 당내 입지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당 대표로서는 성공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는 그 책의 출발이 계엄을 반대해서 자기가 당으로부터 쫓겨난 그 기간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경력도 검사 경력은 딱 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데 거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었겠죠. 그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 그러한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저는 그 책 제목이 차라리 국민의 뜻대로 자기가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국민 뜻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여당 대표로서 반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지 의결을 할 때 18명의 좌파 의원들을 보내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에 8의원이 부족해서 항상 민주당이 야5당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보내준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힘 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 당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방해서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다. 그렇지만은 제발 국민이 나중입니다.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돌아가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귀는 하는데 지금 이제 친윤 영남 중심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 입지를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 영남 위주로 하는 윤석열 힘 당이죠. 그분들이 아주 진짜 이율배반적이에요. 계엄은 반대한다. 내란은 아니다. 찰떡이나 떡이나 똑같은 떡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해 보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3월 11일 전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시대 정신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계엄은 반대하면서 내란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우두머리 숙에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고 저렇게 머리 조아리고 쫓아다니고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심지어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납득하냐 이거죠. 그러나 한동훈은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준석과 윤석열이 분당할 것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분당되잖아요. 저는 윤석열 힘 당
영남 그분들과 국민의힘 당 한동훈 세력은 결국 분당될 것이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한동훈 대표가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DJ도 그랬어요. 지도자는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 좌파 세력을 위해서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하는데 저는 만약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으로 출마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면은 보수 즉 건자는 보수의 대표로 차기 지방선거도 차기 총선도 희망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영남 그러한 세력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윤석열 힘 당으로 가면은 보수 세력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박 의원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인용될 것, 형사재판에서 내란 수괴는 사형이라 무기밖에 선고 안 되잖아요. 무죄가 될 리는 없어요. 이러한 것. 명태균 KT에서 밝혀지는 김건희 여사 이런 모든 것이 터져 나오니까 입틀막 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무죄될까요? 탄핵 기각될까요? 김건희 무사할까요? 입틀막은 통하지 않는다.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사법 처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이지 입틀막 나서봐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의원님의 어떤 발언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나요? 혹시? 세 가지 문제를 짚었던데요. 네. 뭐 무속인 그리고 오빠 빨리 개엄해. 안 그러면 큰일 나.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고 이런 등등인데 네. 저는 알겠습니다. 확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하면 또 당해야죠.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만은 그걸 무서워서 박지원이 입을 막는다 하면은 입틀막 당한다 하면은 그건 박지원 아니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현재 오늘 10차 변론길 그대로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애들 말로 땡깡 노는 것은 진짜 대통령답지 못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개헌법에도 국회 군이 못 오게 돼 있는데 계엄군이 못 오게 돼 있는데 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이를 침범한 건 나아가서는 서부지법 난동 그리고 재판장 잡으러 다닌 것 이 세 가지 동영상만 가져도 증거가 차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안정과 민생경제 해결과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빨리 하게 신속하게 재판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용된다. 그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인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연기해서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 하면서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하듯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과 무기징역을 피해보려고 하는 발버둥인데 저는 국민과 헌법재판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까지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이 이제 정치적 논리로 대통령, 대법원, 국회 추천으로 9분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도 그러한 조정이 안 됐을 때 공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추천이건 대법원장 추천이건 국회 추천이건 6개월 연장해보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렇죠. 이번에 4월 18일 날 두 분의 임기가 끝나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이 두 분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오비이라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적용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걸 염두에 저는 두는 그렇게 건 아니다. 봅니다. 예. 네. 그렇게 염두에 두면은 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전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좀 관심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죄 선고유예를 판결한 사법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실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즉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을 정권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그대로 국정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감사원하고 함께 이런 정치적 논리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깨버리려고 했지만은 우리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잘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검찰도 제정신 차려서 또 2심으로 끌고 가지 마라. 즉 항고하지 마라.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 이슈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대표님 해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전화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지난주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잠실, 삼성 등 강남 4개 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총 면적 65제곱킬로미터로 약 서울의 10분의 1 면적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몇 가지 좀 특징 지역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과 같은 국제교류 복합지역 일대이고 해당 면적이 약 14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 잠실, 삼성, 청담 그리고 대치동에 대한 전체 아파트 305개 중에서 291개를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면적이 14제곱킬로미터인데 나머지는 신통기회 공공재개발 후보지라던가 아니면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동 이런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단지 그리고 강남 서초에 있는 자연녹지 단지나 용산 정비창 이런 데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입니다. 네. 이 중에서 신속통합 재건축 중에서도 신통기획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123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바로 즉시 해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27년까지 사업 순서대로 봤을 때는 추가 약 60여 곳이 토지거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59곳에 대해서도 해제를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해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의 발표는 단기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줬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더라도 이제 그 영향력이 조금 감소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고 5년이나 되어서 장기 기간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해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해제를 하더라도 뭐 투기 수요가 인입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해제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서울시의 해석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울시장이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토지거래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의 그 설명이 조금 무색해지게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 지역을 해제했더니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같은 그런 지역에서 뭐 상당한 주택가격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머쓱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호가나 이런 부분의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네, 뭐 실거래가 다 신고가 돼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거래 신고는 제 30일 이상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런 뭐 청담, 삼성, 대치, 잠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은 이제 강남구가 서초구보다는 상승세가 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토어제에서 해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매수 수요가 확 올라와가지고 호가라든지 아니면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거래가의 기준으로는 약 10에서 15%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정도네요. 그런 가격대들이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거래 가격이 단기간에 튀니까 이제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도 물량 걷어들이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강세장의 분위기가 이 4개 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면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일단 토어제 카드는 지자체에서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토어제를 재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주택 시장이 강세로 가게 되면은 가계 대출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수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월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조 원으로 10개월 만에 대출이 마이너스로 감소를 했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있었던 그런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이 눈치 보는 위축 장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2월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중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5대 은행 대출만 1.6조 증가를 했고, 그리고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가계 대출에 상당한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시지표 관리 차원에서 가계 대출이 너무 팽창했을 때는 또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거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고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그런 규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제에서 빠진 지역은 좀 볼멘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 추가적으로 규제가 좀 해제될까요? 네, 뭐 당장 그 국제교류 업무 지역의 4개 동을 해제하면서 14개 재건축 아파트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 1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만 남겨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전반적인 그 볼멘 소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서울 소재 뭐 압구정 여의도 포함해가지고 목동 지역도 그렇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또 여전히 토어제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토어제를 유지하는 거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만 남겨두고 일반 아파트는 열어놓고 한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는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토지거래 지역을 해제할 때는 그냥 일제히 완화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수요가 좀 분산돼서 집중이 되는데 현재는 일부 지역만 열어주면서 그쪽으로 네. 좀 수요를 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뭐 드라마틱한 그런 가격 변화를 유도한다거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될 때도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대표님 생각으로는 이 지정 자체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되돌아보시면? 저는 이제 주택시장이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주택시장 과열은 필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가면은 수요를 좀 건드려주는 형태의 정책으로 대출을 손대는 것이 합리적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를 제약하는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정책을 썼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시장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토어제는 그냥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누가 보더라도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명확히 예상되는 그런 토지와 관련해서에 대한 부분은 규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냥 이런 주거용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토어제가 무리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건축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재건축, 재개발 시장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그 재건축을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재들을 다 바꿔놨고 그것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병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인데 네.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를 안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변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상당한 재건축 시장에서의 그 붐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번 신통기획,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통기획도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이 되고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이 되지만은
신통기획에서도 해제 조건을 이번에 토어제 해제를 할 때 한 얘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하면은 순차적으로 다 자동으로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합 설립 인가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럼 빨리 조합 설립 인가해서 해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그런 정비사업 조합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울 소재 재건축 조합지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또 곧바로 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상당한 수주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요. 올해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띌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재건축 시장 강남과 용산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양극화가 돼 있고 사실은 재건축뿐만 아니라도 매매 수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활성화를 보이는 시장은 오히려 고가나 초고가로 갈수록 이런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보이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울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4개 동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2020년, 21년 강세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지만 작년 연간으로 놓고 보면은 서울은 결국 월간 평균 3,000건의 주택 거래만 했기 때문에 네. 전체로 봤을 때는 높아진 주택 가격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매 거래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게 전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서울이 이 정도가 됐다는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분양을 끼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현재 준공미 분양도 2만 호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시장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든 비재건축이든 고가 초고가 시장만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작년에 노후계획도시법이 통과되고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네. 그 선도지구가 분당부터 시작해서 일산까지 다 지정을 했으나 주택가격과 분양 경기를 파악했을 때는 모두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비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너무나 이제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 대책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괄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강원 지역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과 8탄 분기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지고요. 서울 시내 서부 간선도로 안양 쪽, 목동교에서 신정교, 다시 고척교에서 금천 나들목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고요. 북부 간선도로 종암 쪽 구리 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도봉지하차도 출구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뒤로 입구부터 정체고요. 이후에는 군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가 많이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연예계에서 연예인을 향한 그 무분별한 비난 문화 또 악성 댓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성찰의 목소리가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세론 씨 사례에서는 오해가 좀 많이 있었던 듯 싶어요.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가의 집이라든지 여러 대의 차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고가의 집은 소속사가 얻어준 전셋집이었고요. 아하. 그리고 벌었던 돈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로 다 쓴 상황에서 외제 자동차 딱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부가 많은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연예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하. 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모습도 자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잘못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또 없는 사실이 부풀려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셀프 결혼서를 퍼뜨린 것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회자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세 번째는 작품 활동을 할 때마다 악플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죄는 이제 받은 상황이 벌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가 작품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평가하기도 전에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악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네. 계속 제기가 됐나요? 앞으로 뭐 유지하기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앞두고도 김세론 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연예인 스타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로소득을 누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중적인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좀 편견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의 보도 태도가 김세론 씨를 힘들게 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세론 씨 사망 이후에 다수 언론이 자성보다는 또 악플 탓을 이어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넷에서 악플이라든지 가짜 뉴스가 있게 되면 그걸 확대 재생산했던 것이 언론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성균 사례도 그랬습니다마는 마약 의혹을 앞다퉈 보도하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다시 또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경찰 탓으로 돌렸었고 이번에는 악플 탓으로만 돌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부에 이제 한정됐던 그런 악플이라든지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소식들이 널리 퍼져나간 건 아무래도 언론의 탓이 있기 때문에, 또 포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악플로만 규정하지 말고 언론의 보도 태도는 잘못은 없었는지를 좀 자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막 확산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보도를 하죠.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한테 팔로우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게시물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연예 저널리즘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 포털에서 검토하고 있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기사를 송고하거나 공급한 매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소식도 알아보죠. 가수 송가인, 여자 트로트 가수 중 최다 초동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식이 있네요. 이것도 참 바뀐 현실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트로트 앨범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유통망이 어디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로 많이 판매하고, 네, 또 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요즘엔 USB로 저장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송가인 씨가 팬덤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4집이 초동 판매량 2만 1000여 장을 기록해서 이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는 최초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초동 판매량이라는 건 이제 앨범 발매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동 판매량에 따라서 차트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판매하기 위해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로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뭐 발라드라든지 모던 가요 등 다채로운 장르를 담아냈는데, 인상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눈물이 난다 같은 경우는 심수봉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맡아가지고 눈길을 끌었고요. 또 아사달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는 또 지금 현재 한 150만 이상의 그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트로트 가수의 뮤직비디오도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 164년 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3억 2천만 원에 팔렸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네. 직접 볼 기회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경매에 나온다고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제작된 목판본 대동여지도인데요. 1861년에 제작된 그런 판본입니다. 이게 이 가로 세로 30cm로 돼 있어가지고 목판을 126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는 한 10억 원 정도의 낙찰가가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네.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3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작품의 뭐 어떤 가치가 덜 평가받은 거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지금 미술 시장, 경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2천만 원에 이렇게 낙찰이 된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서 박수가 현장에서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출품작 외에 국내외 이 대동여지도는 35점의 판본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나온 작품은 이제 남해 거제도 부분이 약간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실이 없는 완판본은 이제 7점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점 계속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공연시장 관람권 판매액이 14.5%나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계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연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이 1조 4천여억 원이고요. 평균 관람권 판매가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5천 원 정도 상승을 해서 1매당 6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평균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물가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전히 수도권의 관람권 예매 수가 75.3%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관람권의 판매액도 79%인데 다만 좀 변화의 양상은 있었습니다. 네.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 68%였는데 지난해는 65%로 한 3%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경기도의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경기도가 한 이제 2.3% 정도 증가했고 인천도 한 2.2% 증가를 해서 경기도와 이제 인천 지역의 공연장 등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런 수도권 외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런 점들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연 시설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 지역에 관람권이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이제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계인 게 대중음악 공연장인 아레나 공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같은 지역에 아레나 공연장이 없는 곳은 거의 한국밖에 없습니다. 태국에도 아레나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 특화된 공연장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운동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상황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 어쨌든 빨리 아레나 공연장 건설 기원합니다. 네, 이 장애 예술인들 작품 활동 횟수가 증가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좀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기관들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1인당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가 16.8회 정도 돼서 12회 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40% 증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애예술인 10명 중 6명은 연수입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장애 예술인들의 주요 활동 분야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미술이 30.3%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음악, 문학, 대중음악, 국악 순이었고요. 또 장애예술인데 장애 유형으로는 지차 장애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뇌병변 장애 순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61.2%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원액 예를 들면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얘기하는데 문화예술가들의 그런 바람은 사실은 예술가의 길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거거든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많이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조사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200개의 문화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57.7%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고 또 이런 점들에 이제 신경 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장애인들의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이 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시관조차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개선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0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